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진슐레 진저 지음 박선용 옮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돈은 저절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돈 관리부터 투자, 내 집 마련, 은퇴 플랜까지 부자처럼 벌고 지키고 굴리는 13가지 비밀을 밝힌 책입니다. 돈에 대한 착각을 바로잡고 소비와 저축, 투자, 부동산, 보험, 은퇴 준비 등 자산관리 전반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비결을 건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시야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감정으로는 크게 두려움과 탐욕을 들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더 많이 얻기를 열망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인지적 편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을 비롯해 모든 변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 편향, 최악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보는 낙관주의 편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돈에 관해 멍청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척 감정적이고 금전적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인 존재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돈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막연한 믿음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지난날의 과오와 마주하거나 몸에 익은 습관을 뒤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려면 1년의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는 삶은 고달픕니다. 돈이 생기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멋진 차와 값비싼 저녁 식사, 다양한 사치품들을 즐기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이, 더 비싼 소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패배감에 시달리고 이를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불행해질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금전적 손실까지 면치 못합니다. 작은 손실에도 쉽게 궁지에 몰리고 강박이 시달리며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돈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럼 자신이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돈 문제로 과도하게 걱정하진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가지 증상은 우리가 돈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 남편이나 아내에게 돈 문제로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2. 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3. 돈 문제만큼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 확신을 얻기 전까진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4.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5.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6. 돈이 없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7. 말로는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돈을 쓰지 못합니다. 8. 모으고 싶은 돈의 액수를 자꾸 바꾸곤 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모아둔 돈이 많아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5억 재력가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으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축의 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은퇴한 뒤에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글로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은퇴한 이혼 여인 그녀는 200만 달러의 자산과 바닷가 인근의 120만 달러짜리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젊을 때부터 씀씀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재무설계사인 존은 그녀에게 소비를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존은 해마다 글로리아에게 씀씀이를 줄이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매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70대 중반이 된 글로리아는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사회보장 연금뿐이었습니다. 집도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싸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번번이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명 바람직한 은퇴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미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게 극히 중요한 것처럼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은퇴 초반에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생활할 돈이 바닥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기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즐길 때인 것도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황금 같은 노년을 즐길 기회를 잃은 친구나 친척들을 보며 깨달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건 금물입니다. 그래야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돈이 필요한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는 것인데요. 은퇴 초반에 마음 가는 대로 돈을 써버리면 장기적인 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 든 뒤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늙어서 죽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다가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즉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통장 계좌에 노후 자금으로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 혹은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쌓인 걸 보고는 와, 돈이 아주 많은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돈으로 인생을 즐겨야겠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는 은퇴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그러다가 갑자기 은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만큼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나를 지지해 주거나 성가시게 하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왔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 같은 노년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한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뿐 아니라 자녀들의 말도 들어보고 부모님이 보여준 모범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 얼굴을 내보이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망령은 또 어떨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숫자들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면서 잘못된 지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현재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이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5대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60대 후반 또는 70대 중반이 되어 경제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이를 만회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생활 방식을 대폭 조정하거나 돈이 바닥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정년 퇴직까지 아직 10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년을 고통스럽고 궁핍하게 보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5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5분간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은퇴 문제를 놓고 5분간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여가 생활에 들이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일과 관련된 월별 비용은, 은퇴한 뒤에 예상되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의 투자 소득이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인데요. 저축을 늘리는 것 외에도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기니 노후 자금을 모을 기간이 길어지고 비상금을 축내는 걸 방지하며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은퇴한 뒤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미리 그 문제를 숙고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뒤의 나날을 미리 그려보면 무분별한 지출로 고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색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에도 미묘한 차이와 단계적인 변화가 존재합니다. 근무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인데요. 은퇴는 정말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인생 한 번 살지 2번 사나? 이 정도 돈은 써도 될 거야 라는 유혹의 소리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고
매 순간 정말 이 돈을 써야 할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절로 돈이 모이는 13가지 행동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출 패턴을 읽어라. 매월마다 한 번씩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명세서에 특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내역이 있는지, 계좌에 본인이 신원 도용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 돈에 관한 감정을 파악하라. 이것도 월 1회 스트레스를 받는지, 지난 한 달 사이에 자신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밤잠까지 설치게 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세워둔 계획에서 벗어났는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본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4. 나만의 투자 오답 노트를 만든다. 5. 부모의 노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 6. 투자금 및 퇴직금 현황을 업데이트하라. 7.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8. 투자 종목별 무게 중심을 잡아라. 9. 자체적인 세무 감사를 실시한다. 10. 주기적으로 신용 등급을 조회한다. 11. 자녀 교육에 들일 예산을 조정한다. 12. 보험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한다. 13. 유산 분배 계획을 검토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배 버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서윤 지음 라운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벌 사람과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능력을 키워 부자가 되는 최단 루트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생생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돈을 10배나 더 버는 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빚 3억 5천만 원, 남편의 실직, 4살 아들에게 찾아온 자가 면역 질환 등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부자 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부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돈을 10배 버는 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쓰나미에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 스스로를 절벽 아래로 자꾸 떠밀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 쓰나미에 스스로 자폭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에서 내 인생 책임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버리고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나 둘씩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하루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 인생을 열렬히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유의미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로 마음먹은 순간 마음속에 초록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낭비, 시련, 아픔, 좌절, 미움 같은 인생의 빨간불 단어들과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발바닥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비전, 용기, 자유, 사랑, 성공과 같은 초록불 단어들을 내 인생에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생각을 다듬었고 내 말을 통해 선언했으며 내 시간들의 소중한 것들을 채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였지만 나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깨닫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냉혈한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해내기 위해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가족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인생 밑바닥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멋진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허공으로 날려버린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까지 1년 이상의 방황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 끝에 몰리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아직 나에게 먼 이야기였기에 그 단어를 붙잡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잘못된 방향에서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건강을 공부하고 내 삶을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가장 밑바닥에 다다르면 보이는 것이구나 하고요.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 보이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은 자아의 문으로 내가 실행하려는 순간 자아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정말 도전할 거야? 예상보다 실패 확률이 높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자아의 문은 나에게 실패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독촉합니다. 자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 5초입니다. 5초 안에 자아의 문이 말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과감히 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은 현실의 문으로 자아의 문을 힘겹게 빠져나오니 현실의 문은 더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게? 괜히 엄한 꼴 당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어때?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잖아. 현실의 문은 크고 단단해서 엄청난 힘을 가해 열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문을 꽉 잡고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의 힘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힘을 밀어내고 저항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기회의 문으로 기회의 문 앞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 때문에 문고리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어야 당신은 비로소 성공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 개의 문을 통과해 길을 모아 불끈 주먹 쥔 두 손에 어떠한 길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성공의 로드맵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공의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을수록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먼저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희박한 뜬구름 같은 생각들을 매일 하루 한 가지씩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 대신 철저히 기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모든 순간 내뱉은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돈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 사업도 어느 날 문득 책을 읽다 떠오른 것이지만 지금 그 교육 사업 덕분에 아주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될 징조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소리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지 지켜보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전 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력의 운을 더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전 자본입니다. 운전 자본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유 자금으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도 잘 풀리게 하려면 윤활유 같은 운전 자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내 인생에서 잘 사는 전략이 있는 사람은 효율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략가는 무모한 도전 대신 현명한 실행을 합니다. 사업도 인생도 극대화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이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은 계획과는 다릅니다. 계획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전략은 현재에서 가장 좋은 효과와 효율성을 얻는 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략은 10배 성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통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하는 보통의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대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작은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생각과 실행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더욱 중요한데요. 생각과 실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끌려오는 방향성에 맞춰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 우선 나의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가 없다면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생각하는 데에는 얼마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분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목표를 110%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크기가 나의 결과를 만드는데요.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실행 전략을 짤 때는 새로운 장소로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낯선 곳에 가면 기존의 생각 프레임이 깨지면서 그 덕분에 새로운 생각 세포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항상 나 자신의 생각이 실현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파동입니다. 결국 생각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은 얼마나 돈이 되는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붙는 사람의 품위인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동에 품위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붙는 사람은 어떤 품위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헛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분별하고 스마트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경영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태도와 패턴으로 성과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에게 훈련은 꼭 필요한 인생 루틴이고 현실 감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붙는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인재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맞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을 일구는 데 있어 생각의 제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생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작은 차이 네 번째는 하지 않는 습관과
하는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습관이 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달라붙으려면 먼저 내 인생에 독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내 인생에 득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이 되는 행동은 마찰력을 강화시켜 불편하게 만들고 득이 되는 행동은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의 작은 차이는 결국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96%는 없고 4%는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밀을 아는 4%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4%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에 집착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시선을 높입니다. 나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비결은 이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몇 번의 실패를 겪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집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4%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과 뚜렷한 비전이 내 미래를 바꾸어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꿈꾸는 대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면 96%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4%의 사람들은 이렇게 꿈꿀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행운을 차지하겠어? 그 기회는 반드시 나에게 올 거야. 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각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현실을 살아도 내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뛰고 있는 이유는 머리로 수치화하지 말고 심장이 뛰듯 비전과 이상향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가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좋은 전략을 짜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은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4%의 안목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돈을 잃는 인생과 돈을 잃는 인생의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건 운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돈 잃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돈 잃는 인생에는 운과 실력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손을 뻗칩니다. 물고기는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는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몰려다닙니다. 결국 돈이 흐르는 방향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보다 경험도 없는 주위 사람들의 사적인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은 그 생각의 발끝도 못 미칩니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붙잡을 생각은 못합니다. 기다리다가 기회와 세월이 모두 지나갑니다. 기회를 놓치면 누군가 자신의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후회만 합니다. 그때부터 과거에 매여 미래에 주어질 기회를 또 놓칩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제일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돈 잃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조금만 움푹 파여 있는 웅덩이가 생겨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저 웅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아무도 몰라. 들어갔다가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곳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누군가 웅덩이를 파낼 아이디어로 삽을 가져오고 그 삽으로 웅덩이를 파내 금은 보화를 챙겨갑니다. 눈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돈 잃는 자는 또다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잃는 인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 잃는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돈 잃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과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인생이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성과를 만들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1%의 확률만 존재하더라도 그 1%의 기회를 잡을 방법을 찾고 승자가 될 때까지 꾸준히 시도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 잃는 인생과 돈 잃는 인생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하느냐를 통해 이 한 끗이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운과 기회를 붙잡으려면 먼저 내 심장이 뛰는 속도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운이 내게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 욕구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욕구가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내 인생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구를 따라갈 때 내 인생을 책임질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줄이 있는데요. 인생의 세 가지 줄을 가꾸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유가 없던 현실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선택적 오류의 누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는 잘못된 원인들이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질문 하나로 인생에서 가꿔야 할 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라는 줄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라는 줄이며 마지막 하나는 미래라는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줄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줄을 잘 관리했다면 현재의 줄도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줄을 잘 관리하면 내 미래는 무한한 성공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현재의 줄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현재는 미래에 펼쳐질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가장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아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나는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기준을 높이면 자연스레 나도 그런 기준선에 들어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격을 높이고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맥을 내 주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가장 비싸게 만들 수 있는 행동 위주로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각의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생각도 커집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모으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코야마 미사키 지음, 조사연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이 모이는 슬기로운 돈 정리법에 관한 책입니다. 같은 수입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모으고 어떤 사람은 늘 돈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데 수입은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얼마 썼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구조는 미니멀과 기록으로 우선 돈이 나가는 줄구인 지갑이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된 지출을 기록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큰 돈을 모으는 지름길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 깜깜이 지출을 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수입이 적든 많든 누구든 따라하면 돈이 모이는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출을 시각화해야 돈이 모인다고 합니다. 수입은 많은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수입이 많으니 저절로 돈이 모이는 사람, 수입이 적어 돈을 못 모은다고 한탄하는 사람, 수입이 적지만 착실히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계 재무 상담 시 가장 힘든 부류가 수입은 많은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가는 돈, 지출에 대한 감각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평균 이상인 사람일수록 본인이 이건 필요해 라고 느끼는 즉시 바로 지갑을 여는 경향이 강합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하고 폼나고 기분도 좋잖아 하는 생각이 들면 별 고민 없이 대출을 받아 새 차를 뽑고 자녀 교육에도 통이 커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 필요한지 어떤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씀씀이가 해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카드를 긁으면 되지 뭐라는 생각입니다.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가 있으니 당장은 괜찮아 하고 위기감 없이 또 돈을 씁니다. 결국 다음 달 카드 결제액만 착실히 불어날 뿐입니다. 반면 수입이 적어도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은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꿰고 있습니다. 뭐에 얼마를 썼는지,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지출을 꼼꼼히 살펴 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금이 없으면 바로 카드 긁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기는 힘이 듭니다. 즐거워야 오래 갑니다. 다이소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발산하는 욕구 해소용 지출을 가계 예산 안에 따로 떼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식비, 생활용품비 명목으로 생활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우리 용돈에서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생활비나 용돈이나 수입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 달 용돈 30만 원이라고 액수를 정해두면 전체 예산에서 지출이 확정됩니다. 또 욕구 발산용 쇼핑은 용돈 범위 안에서만이라고 구조화시키면 그 이상 지출이 불지 않게 돼 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절약 강박에 눌려 좋아하는 데 쓸 돈을 참는 것보다 일정 테두리를 만들어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소비를 구조화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용돈과 생활을 꾸리는 돈을 명확히 구분 지으면 소비 생활에도 생기가 돌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또 정해진 용돈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게를 더 알뜰살뜰 꾸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즉, 지출에 융통성이 생김으로써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욕구를 억제할 필요 없이 가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용돈 금액은 수입에 따라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비율을 정하고 부족분이 생겨도 보전하지 않는 대신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정해 놓습니다. 이러한 규칙 아래 절약하는 돈과 자유로운 돈을 구별해 두면 생활의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소비 욕구를 무작정 누르기보다는 제한을 두고 발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 돈 모으는 사람의 살림 비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갖고 싶다를 필요하다라고 속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 월급 전날에는 돈이 없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이러한 말 속에서 우리는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가진 대표적인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돈 쓰는 일에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이래서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 행사 중이니까, 세일하니까, 이벤트 중이니까 등등의 이유를 붙여 필요하지 않고 바로 쓸 일도 없는 물건을 사곤 합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가, 충동 구매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져도 지출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지갑이 작아야 돈이 모이고 지갑이 작아야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큰 지갑을 작은 지갑으로 바꾸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지갑 형태에 상관없이 자신의 지갑에 애착을 가지고 매우 소중히 다룹니다. 조심조심 사용하기 때문에 지갑 자체도 깨끗합니다. 지갑에는 돈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순서대로 방향에 맞춰 나란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지폐를 반으로 접거나 동전과 지폐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지갑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장지갑을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지갑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서리는 닳고 겉은 더럽고 지갑 안은 돈 이외의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영수증, 할인권, 포인트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가게 상담 시 상담자의 지갑이 이렇게 돼지 지갑이면 지갑을 다시 마련하라고 권합니다. 되도록 작은 지갑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갑이 작으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등이 몇 장이나 되는지 재고하는 기회가 됩니다. 계속 소지할 포인트카드를 줄이다 평소의 무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반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영수증을 되는 대로 쑤셔 넣을 공간이 사라지게 되니 필연적으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지갑 밖으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갑 사이즈가 작아지면 관심이 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계부를 절대 못 쓰는 사람들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갑 사이즈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은 저축 노트 쓰기인데요. 그냥 쓰기만 해도 돈의 흐름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낭비는 줄고 돈은 금방 모이게 됩니다. 미니 노트를 마련해서 돈을 쓸 때마다 노트를 꺼내 재빨리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면 내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 분명해서
개운해집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날 쓴 돈을 현금 결제, 전자화폐 결제, 신용카드 결제로 나눠 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금액은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입하는 꼼꼼함보다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록하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계속하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자신의 지출 성향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보입니다. 돈 새는 틈을 막으면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즉, 실행하기만 한다면 기록만 해도 돈이 모이는 노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모으려면 하루하루 알찬 소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무조건 아끼는 자린고비와는 다릅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융통성 있는 소비 생활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지출인지를 계속 의심하는 태도를 통해 돈을 쓰기 전 그것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격에만 집착해 싸니까 좋아, 비싸니까 안 돼 라고 판단하기보다 돈을 내고 경험해 본 후 나에게 좋은 소비였는지 나쁜 소비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돈 사용을 판단하는 잣대도 견고해집니다. 이 잣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돈이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돈으로 불안을 겪고 있다면 돈 정리 습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